자, 안녕하세요. 네, 제가 2부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3부는 세법학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설명인 줄 알았는데 뭐 설명이 하기 전에 그 학원에서 수업을 좀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세법학 그 수업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다음 이제 답안 작성하는 방법,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근데 왜 이제 기출문제를 좀 보려고 하냐면 기출문제를 좀 보셔야지만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그 감이 좀 잡히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답안 작성하는 방식을 좀 보셔야지만 또 어떻게 공부할 건지가 좀 감이 잡혀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자, 일단은 뭐 회계학 1부, 2부, 즉 재무회계라든가 원가관리,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까지는 사실은 1차에서 배웠던 개념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 세법학이라는 것은 좀 낯선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국세 기본법, 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까지는 1차 때나 2차 때나 똑같은 이제 세목이 되지만 새롭게 추가되는 게 일단 4개의 세목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다음에 개별소비세, 지방세, 조세 특례 제한법 이렇게 4개의 세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치하실 때는 대단히 좀 어렵게 느껴질 것이고 특히 세법학 2부에 지방세하고 개별소비세 조특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만 유일하게 1차 때 공부를 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동치하실 때 세법학 2부에서 꽈락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세법학 기출문제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일단 사실 이제 큰 틀로 나누면 이론형 문제하고 사례형 문제로 좀 나눌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론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문 내용, 단순 암기사항을 물어보는 것이고, 사례형 문제는 이제 사례 적용 능력을 묻고 있는 것인데, 단순 사례형 문제, 교수님이 창작한 단순 사례형 문제가 있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고, 세무회계하고 똑같은 문제 유형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유형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드물게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데 견해형 문제도 좀 존재한다. 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21년도에 세법학에서 대거 꽈락이 나왔던 해가 하나 있어요. 21년도에 세법학 일부에서 82% 꽈락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좀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세법학이 쉽게 출제가 돼요. 대신에 세무회계가 어려진 거야. 세무회계를 잡고 가는 쪽으로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세법학 일부가 통상적으로 꽈락률이 제일 높았었는데 21년도에 이제 82% 정도가 꽈락을 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논란이 되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 출연할 만큼 그 당시 이제 논란이 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세법학이 좀 쉽게 나오는 추세로 좀 바뀌었다. 그거는 뭐 공부하기가 좀 많이 좋아졌다. 그래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좀 바뀌었냐면 판례 중심에서 이론형 문제 중심으로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손도 댈 수 없는 어려운 판례들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단순 암기사항 위주로 출제가 돼요. 조문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래서 동치하실 때 사실은 충분히 좀 대비를 갖고 들어갈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근데 이론형 문제의 거의 핵심은 뭐냐면 조문 중심형이라고 해서 그냥 순수 이론형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이제 다만 세법학은 단순 암기인지 아니면 이해를 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뭘 묻고 있냐면 이 법조 취지를 좀 많이 묻는다고 보십니다. 이 조문의 취지가 뭐냐 그런 식으로 좀 출제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4년만 놓고 본다면 즉 21년을 기점으로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 이론형 문제. 동시하실 때는 무조건 이론형 문제에서 점수를 받는 전략으로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부가세법만 가지고 설명드리면 자, 16년 시험 문제가 부가세법상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에 공으로 보지 않는 경우 열거를 해보고 그 취지가 뭐냐, 왜 얘는 재화에 공으로 보지 않느냐, 그 이유를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22년도 시험 문제 보시면 이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일가 공급을 했을 때 사실은 세액이 문제인데 계산 문제로 해도 충분한데 건물의 공급가의 계산에 대해서 설명해라. 근데 저희가 계산 문제는 풀 수 있어도 이론형 문제로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십니다. 차원이 좀 다른데 그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순수 조문을 물어보는 게 이론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요즘은 거의 출제가 잘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순수 이론형 문제라고 해서 조문 외적인 요소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또는 어떤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는 이 조문이 왜 도입되었냐 그 도입 배경 이런 것이 이제 출제가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차 때는 이 문제 유형은 대비를 갖고 들어가기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거의 안 나온다. 실제로 드물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아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부가세법에서 14년도에 출제가 됐던 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과 전 단계 거래 금액공제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라. 장단점은 이제 조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에 없는 요소가 출제가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순수 이론형 문제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형 문제 말고 사례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사례형 문제는 이제 다시 단순 사례형 문제로 좀 나눌 수 있는데, 단순 사례형 문제 이제 첫 번째 유형은 법령을 위주로 물어보는 유형. 그래서 실제로는 이론형 문제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19년도 기출문제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병대학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 공제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된다. 자, 그러고 나서 뭘 물어봤냐면, 자, 그러면 이제 매입세 공제 특례 규정, 과세사업 전환 시 이거의 취지, 공제 요건, 과세 전환에 대한 매입세 계산 방법, 산식을 물어본 거예요. 또 일부 과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법정 산식은 어떻게 되냐. 자, 어떤 유형이냐면 사례를 줬는데 사례는 왜 줬을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문제군요. 사례를 줄 필요가 없어요. 사례를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이론형 문제죠, 사실은. 과세 전환 시 매입세 공제 특례 규정에 대해서 취지, 공제 요건, 산식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거 똑같은데 사례를 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론형 문제로 내기 약간 민망하니까 그냥 사례를 좀 덧붙였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이론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유형이 일단 첫 번째 있는데 요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야. 사례를 주되 사례 적용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순수 이론만 물어보는 유형. 사실상 앞에서 보셨던 이론형 문제하고 똑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반면에 이제 방가루 2번으로 가보시면은 이건 이제 사례를 제시하고 나서 이론형 문제만 묻는 게 아니라 사례 판단까지 물어보는 문제 유형. 이게 진정한 이제 사례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 판단까지 결합된 유형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쭉 넘겨보시면 이제 15년도 법인세 기출 문제. 자, 사례를 줬어요. 보시면은 사례가 쭉 제시가 돼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형 문제예요. 물음 1번에서 보시면은 위 사례에서 법인세법상 A가 자본 전입한 주발초 금액이 얼마냐. 이거는 세법 개론만 배우셨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주발초 금액 찾아내실 수 있고, 주발초가 과연 입금에 산입되느냐. 자본거래 항목이기 때문에 입금에 산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금 산입 여부를 물어봤고, 동주발초와 관련시켜서 자본에 전입했을 때 의제 배당액으로 과세가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논의라. 자, 그다음 물음 2를 보시면 출자 전환 시 A에게 발생하는 주발초하고 채무 면제 이익을 계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세법 개론 때 배운 그 정도 수준이 있고, 자, A가 2월 결승금 보증에 충당한 채무 면제 이익이 입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2월 결승금 공제 시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 면제 이익의 일부를 2000년도 3년도에 발생한 2월 결승금 보증에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된다. 일단 물음 3문도 마찬가지로 사례 적용 능력을 좀 물어봤는데 세법 개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간단한 문제 유형이었다고 보십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단순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무회계형이라고 해서 세무회계 교수님 들어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세무회계 문제를 출제할 때가 드물게 있어요. 세법학 교수 출제로 들어갔으니까 세법학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본인 책에 있는 문제를 그냥 그대로 출제할 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주 드물게 나오는 유형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무회계 문제야, 말 그대로. 세무회계에서 출제된 계산 문제를 똑같이 출제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세무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좀 말려준 것 뿐이고요. 물어보는 유형이 세무조정 포함해서 과세 문제 써라. 세무상 효과. 그다음에 물음 2번도 역시 세무조정 포함해서 세무상 효과를 써라. 이것도 역시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니라고 보십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지 세무회계 유형은 거의 잘 출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판례형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차 때는 그냥 판례는 틀리는 걸로 이렇게 대비해 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거의 시험에 요즘은 잘 나오지는 않는다. 다음에 이제 21년까지만 해도 판례가 주였어요. 거의 대부분 판례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었는데 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2년도에 대법원 판례 사건 한 문제, 23년도에 한 문제, 그랬다가 24년도에 두 문제로 좀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판례를 좀 비중을 올려가고 있긴 하지만 동차 때는 판례까지는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판례는 틀려도 돼요. 실제로. 꼭 맞춰야 되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판례가 나올 수 있는데 판례는 사실 거의 배운 판례가 보통은 출제가 돼요. 첨부한 판례가 잘 나오지 않고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배운 게 나왔으니까. 단순 사례형은 교수님이 창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접하는 사례가 나올 수가 있지만 판례는 그래도 주요 판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비교적 배운 판례가 출제가 된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사실관계가 좀 복잡한 경우가 종종 출제가 된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그 판례를 보시면은 사실관계가 이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사실관계 역시 제시가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물으면 어려워요. 전부 다.
자, 국세부가 제척기간 도과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타당하냐? 그 다음에 물이 미로 가보시게 된다면 양도세 증액 경전 처분이 위협하다고 갑이 주장한다면 그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 따라서 이론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이론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갑이 주장하는 게 다 맞느냐 틀리냐 그거에 대해서 논하라. 또는 과세관청이 부가처분을 했다면 이 부가처분이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유형이야. 근데 제가 이제 겨우 이제 조문을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복잡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 문제를 풀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 동차 때는 좀 틀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 이제 법인세 뭐 기출 문제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사실관계를 전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에 출제됐던 것은 대법원 판례들을 위주로 해서 쭉 물음을 4개 정도 출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려운데 다행히 이게 다 옛날 문제 유형이라는 얘기예요. 최근에는 이런 문제 유형은 잘 안 내고 있다. 역시 소득세법도 판례 2개를 바탕으로 출제가 되면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게 19년도 문제. 그래서 요거는 다행히 요즘엔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는 판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는 사실 동차 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세법화 답안 작성 요령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전반적인 얘기만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이제 그 강의가 진행이 되면 법인세면 법인세 기출문제를 다시 다 분석해요. 거기서 좀 자세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그 세목별로 동영상 강의 들으시게 된다면 아마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기출문제 분석을 할 거고 오늘 그냥 큰 틀에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요령. 자, 세법화 답안 작성 당연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답안 작성하는 게. 저는 제 모의고사 문제 내고 답안 작성할 때 한참 걸릴 때가 있어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쓰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는 걸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쉽지가 않은데 회계학은 사실 답안 작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산 문제니까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유형에 맞춰가지고 답안 양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양식에 따라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세법학은 저희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백지에다가 네가 아는 대로 다 써봐라 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답안 작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자신이 아는 지식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지만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그러면 또 쓸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려운데 가다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잘 정리가 된 상태로 들어왔다는 느낌만 줄 수 있다면 점수는 좀 잘 받아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점을 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또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점이 떨어진 것은 또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는 지식을 표현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저희가 물음이 10개에서 12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물음당 1점씩만 올릴 수 있어도 10점 아니면 12점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회계학은 답안 작성이 중요치 않은데요. 이 세법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답안 작성을 대단히 중시여겨요. 어떻게 쓸 거냐. 그에 대해서 좀 나중에 연습을 좀 해갖고 들어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사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 논리예요. 제가 이제 P면 Q이고 A가 P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A는 Q의 법률 효과가 생기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것인데 어려운 얘기를 그냥 써놓은 것이고 그 밑에 가보시면 이런 얘기야. 자, 사례 문제는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와 판례 태도가 들어가야 돼요. 법이 어떻게 써져 있고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써져 있는지. 다만 동차 때는 판례는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조문이 어떤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처분 또는 과세 여부에 대해서 논하면 돼요. 물어본 바에 대해서 논할 수 있으면 된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조문 암기가 병행이 되는 과정이 세법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론형 문제가 일단 문제의 거의 대부분 차지하니까 당연히 조문 암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사례형 문제도 조문을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문이 들어가야 돼요. 답안에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면 사례와 관련된 법적 근거만 설명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 중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출제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신의성실 원칙이라든가 근거과세 원칙을 설명하면 그거는 논점 이탈이에요. 더군다나 쓸 말이 없어서 그냥 쓴 것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인상을 주면서 좀 좋은 점수를 받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사례 적용에 들어가실 때는 법적 근거 또는 판례 태도를 바탕으로 어쨌든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가처분에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 적법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면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타당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다. 이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애매하게. 그건 무조건 틀린 답이야. 그래서 답이 맞든 틀리든 결론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결론은 단문으로 써야 돼요. 한 줄로. 결론이 이렇게 쓰는 거야.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여기다 본문 중문으로 연결해가지고 결론까지 설명하시게 된다면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웬만한 문장 실력이 아니면 결론은 앞뒤가 서로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법고시도 예전에 결론은 한 줄을 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되도록이면 단문으로 한 줄을 쓰는 게 가장 좋은 답안지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예시가 나와 있는데 단독 사례형 문제. 오늘은 뭐 제가 설명드려도 사실은 뭐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면서 한번 정리를 하시라고 좀 만드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국세기본법에 서류의 송달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충 송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때 뭐 사례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물음이 뭐였냐면 납부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 근데 2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수를 주는 것은 점수를 통해서 서술의 범위를 결정해라. 그게 간접적으로 시사가 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10점당 통상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냐면 10점당 자, 동시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페이지를 쓴다. 10점당. 유예생은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을 쓰라고 하는데 동시할 때는 한 페이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는 8페이지에서 9페이지. 보통 8페이지가 되면 이상적인 답안지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할 때는. 실제로 한 페이지가 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페이지를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동시하실 때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10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양식을 좀 갖춰서 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문제제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쟁점을 쓰면 되고 쟁점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통상적으로는 동차 때는 그냥 물음을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주어진 사례에서 경비원들에게 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어진 사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어쨌든 내가 쟁점을 쓰면서 물음을 한 번 더 옮겨 적으면서 뭘 물어봤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물어본 바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다. 그걸 한번 얘기했다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물음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제 친구는 어떻게 썼었냐면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건강이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올라갔는데 세금 역시 건강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서술을 하고 뜬금없이 주어진 사례에서의 적법 여부를 논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제 썼다고 보십니다. 왜 그렇게 썼냐면 얘가 원래 동차할 때 세법학에서 20점, 22점을 받아가지고 그게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유예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이거 딱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인류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세금 역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탄생이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출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논하고자 한다. 이 표현 하나하고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세금 역시 건강 못지 않게 중요하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여기서 납부고지서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논하고자 이렇게 쓰게 된다면 이거는 대단히 안 좋은 인상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논점 이타예요. 물어본 바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 물음을 그냥 그대로 베끼면 돼요. 물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물음을 그대로 베끼면 되는 것이고 관련 법령에서 이제 실제 필요한 법령 나중에 배우실 텐데 보충 송달이 필요해요. 보충 송달 쓰고 동차 때는 불가능한데 어쨌든 이상적인 답안지는 판례의 태도 설명이 되면 될 거고 사례 적용이 들어가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보는 게 맞다. 또는 법령에 따르면 어떻게 보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는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될 거야. 하다 보면 또 늘어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사례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가 서술된 후에 법령,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사회와 접목하여서 물어본 바에 대해 답을 제시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논점 이탈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물음하고 관련 없는 전자송달, 또 공시송달, 교부송달, 우편송달 등을 설명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보충송달이었기 때문에 공시송달 제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걸 설명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논점 이탈로 처리가 되면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아는 걸 쓰는 게 아니고요. 물어본 바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걸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답만 쓰는 분이 계세요. 답만 쓰면 정말 안 좋은 점수를 줘요. OX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중에서 이제 법령하고 사례가 개별 문항으로 분리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이건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 사례를 줬는데 물음 1번은 이론형 문제. 공인성달 사유를 써라. 물음 2번은 이 사례 적용 능력. 그렇게 물어보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동차 때는 물음 1번에서 일단 점수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꽈락을 피하면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형 문제에서 먼저 점수를 확보하고 사례 적용은 쓰는 기술이 있어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 보통 그 연습을 시켜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자리 적용을 할 때는 사중관계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는지 배우시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 5점에서 2점 내지 3점을 받아내면 되고, 이 5점에서 한 4점 정도를 받아내면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를 어느 정도 확보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법령 암기야. 법령 암기가 반드시 병이 돼야지만 세법학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령 암기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게 어려운 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배우실 거야. 그래서 사례 판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해하시면 될 거고. 자, 이론형 문제와 관련시켜서는 두 가지 유형이야. 여러 물음을 나눠서 특정 법령을 물어보는 형식으로서 첫 번째 유형은 그냥 소제목을 물음에서 제시해 주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소제목을 그대로 쓰면 돼요. 사업자 단위 과세대 개념을 쓰라고 했다면 개념 쓰고, 소제목이 바뀌지 않죠. 효력 쓰라고 했다면 효력 쓰고, 그 다음에 포기 제도를 물어봤다면 포기가 소제목이 되어서 설명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띄어서 쓰는 게 좋아요. 단락이 바뀌거나 문장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뀔 때, 즉 소제목이 바뀔 때마다 띄워주시는 게 채점하는 게 좀 편해요. 자, 한 사람이 이제 한 문제를 채점하게 돼 있는데 교수님이 수천 명의 답안지를 채점을 하는 거야. 한번 채점해 보세요. 채점이 즐거울까? 되게 힘들어요. 한 100명 채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채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맹정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예전에 넷플릭스 틀어놓고 했었어요. 오히려 정신을 분산시키고 좀 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한국 드라마 틀어놓고 듣기만 하고 화면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집중해서 채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채점하다 보면 다 읽어보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소제목이 정확하게 잘 들어갔느냐, 그 다음 키워드가 정확하게 들어갔느냐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세법학을 공부하실 때 키워드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키워드들이 정확하게 잘 들어갔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달라지게 돼요. 얼마나 많이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가 들어갔냐.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 키워드들을 잘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그 키워드로 정리하셔야지만 그래야 암기가 돼요. 통째로 암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기본서가 120페이지, 150페이지가 된다면 그걸 10페이지로 축약시켜서 암기를 할 수 있냐가 관건인 거야. 10페이지면 암기를 할 수 있는데 150페이지, 120페이지는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요약 정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약 정리했다가 나중에 가면 이걸 다시 늘리는 연습을 해갖고 들어가요. 말을 다시 늘리는 연습. 그게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물음에서 소제목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더 어려우세요. 문제 유형화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 불상 규정을 써라. 어떤 싸움이냐면 소제목 싸움이요. 누가 소제목을 많이 썼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보통 채점할 때 이 안의 내용은 잘 안 읽어봐요. 그렇게 읽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이 정확하게 맞으면 입금 불상임 썼네. 뭐 확인하냐면 95%만 확인하는 거야.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 맞아요. 답이 되는데 한 줄을 쓰는 것과 세네 줄을 쓰는 건 또 달라요. 분량을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또 말을 늘리는 연습을 좀 해갖고 들어가셔야 된다. 어쨌든 암기할 때는 이렇게 키워드가 암기가 돼야 돼요. Y교육 자회사의 범위 키워드 역시 이제 10%, 5%, 6개월 이상이라는 키워드. 입금 불상의 적용 배제, 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 추계시 적용 배제. 규정까지가 설명이 되면 전반적으로 얘기가 다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소제목을 누가 몇 개 썼느냐, 또 그 안에 내용이 얼마가 들어갔냐. 이 이론형 문제 채점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틀만 보면서 채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례 문제는 답이 맞았냐를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사례 적용을 썼을 때 그걸 읽어봐야 되는데 이론형 문제는 정확하게 잘 안 읽어봐도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채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형 문제에서는 어떤 싸움이냐면 소제목 싸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종종 벌어지냐면 실전에서 그렇고 모의고사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에 내용이 헛소리를 썼어도 소제목이 맞으면 맞는 답으로 처리가 돼요. 잘 안 읽어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맞아. 이 소제목은 맞았는데 이 안에 엉뚱한 내용이 들어갔다. 그래도 맞는 답으로 채점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제목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하고 소제목을 이론형 문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답안. 예시는 답안 잘못 작성하는 대표적인 유형. 이게 제일 많아요. 특히 처음 공부하실 때. 5점짜리를 1.5페이지 썼다. 그러면 그 문제는 잘 쓴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나 보통 한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 4번을 풀 만한 시간이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점수에 맞춰서 서술하는 걸 연습을 좀 나중에 해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5점짜리 문제였다면 1.5페이지를 작성하는 경우. 자, 5점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보시면 정말 잘 쓴 답안지예요. 쟁점, 관련 법령, 제척기간, 기산일이 어떻게 되고 판례 태도가 어떻게 되고 사례 조항까지 들어갔다면 잘 쓴 답안지라고 볼 수 있지만 5점 만점에서 기껏 해봤자 아무리 잘 써도 통상적으로 세법학은 만점을 잘 안 줘요. 4점 정도가 보통 만점이에요. 쓰면 4점 만점에서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사실은 요 사례 적용만 쓴 사람도 4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앞에 거 필요가 없다. 5점이란 얘기는 법령이나 판례 태도 같은 거 쓰지 말고 주어진 사례에서 간략하게 사례 적용만 하라. 그런 얘기를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1.5페이지 썼다면 앞에 게 다 불필요한 내용으로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시간 배분에서 이제 실패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림이 5점이면 반 페이지. 아무리 많이 써도 반 페이지가 조금 넘는 범위에서 서술이 끝나야 되는데 한 페이지 반 정도를 썼다면 점수 자체는 높겠지만 이 문제의 점수는 높을 거야. 그러나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 실패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걸 연습하시거나 하는 과정에서 시간 배분을 충분히 연습을 해갖고 들어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 동시할 때는 사실 그 앞에 케이스보다 이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10점으로 나왔다면 한 페이지. 법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는 대로 어느 정도 설명해달라는 얘기인데 딱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만 쓰시면 계세요. 한번 채점해 보세요. 마음이 좋을까? 채점한 사람이 10점으로 줬는데 두 줄 쓰고 나왔다. 점수는 1점 아니면 많이 줘야 2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뭐 다까지 틀렸으면 0점도 가능해요.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실제 동치하실 때는 사례 적용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 능력까지 키워갖고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위에 법령을 통해서 부은 점수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가 더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부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0점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법령에 부은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저희 시험 부은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은 점수를 받아내려면 법령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국 점수를 받아낼 수 있고 그 얘기는 법령 관계가 어쨌든 관건이라는 얘기야.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어떤 유형이냐면 소제목 없이 번호만 붙이는 경우. 이것도 이제 동차 때 동차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답안지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된다. 자, 앞에 답안지와 달리 요거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쓰라고 했던 답안지인데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수강생이 쓴 답안지야. 그래서 여기에 그냥 복원했다고 보시면 된다. 자, 보시면은 소제목 없고 띄어쓰기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조문 내용을 다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교수님이 신난다. 잘 됐다. 가뜩이나 할 일도 없었는데 막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아요. 대단히 짜증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읽어보면 웬만하면 틀린 부분이 계속 나오게 돼요. 제대로 읽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게 된다면 취득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수강생 답안지 좀 수정한 거고 이 실제 수강생 답안지는 어떻게 들어갔었냐면 이렇게 썼어요. 상속 개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틀린 답이에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하고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다른 표현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다면 틀린 답으로 체크가 되는데 소점을 붙였다면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상속의 경우 이게 소점이 들어갔을 거고 여기 이제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소점을 보고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와요. 세법학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채점할 때는 상속 6개월 이렇게 채점이 되면서 앞에 내용이 다소 틀렸다고 할지라도 맞는 답으로 채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이 다 읽어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이 됐는지 체크해야 되고 몇 개를 썼는지를 일일이 다 찾아내야 돼요. 교수님이 진짜 몇 개를 썼는지 다 찾아낼 것이냐? 보통 그러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감점을 주고 끝내버리는 거야. 상당한 점수를 날려버리고 끝낸다고 보시면 된다. 저 21년도에 세법학에서 문제가 됐던 게 어쨌든 꽈락률이 82%도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했었어요. 그때 채점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된 게 상징세에도 재채점이 이루어졌고 부가세 재채점은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이 5점, 5점인데 처음에 5점, 5점. 무림 1번이 5점, 무림 2번이 5점. 그래서 5점, 5점 채점을 하다가 중간에 7.3점으로 바꿨어요. 점수를 착각하셔서. 그래서 5점 만점이니까 7점이 나오면 안 되는데 7점이 나온 거야.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부가가치세 제채점이라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합격이 더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는 채점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게 되지 않아요. 세법학은. 회계학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지만 세법학은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답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게 만드는 것은 좋은 답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틀린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되기 때문에 또 사례 적용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이 빨리빨리 채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 그게 뭐냐면 소제목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돼야지만 설령 좀 틀린 내용이 들어가도 어느 정도 점수대를 확보하실 수 있고 그게 공부 방법이야. 소제목과 키워드를 잘 정리해 나가시는 과정이 세법학에서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물어본 바에 대해서 헛소리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얘기 하시는 분.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고 이거는 뭐 지금 아셔야 되는 건 아닌데 세법학은 회계학하고 달라요. 회계학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것은 다 풀려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된다.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1차 시험 때 부가세 계산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거는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풀다가 말면 틀린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냐가 관건인데 세법학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1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되면 통상적으로 4점까지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라도 쓰면 옛날에는 애국가를 쓰면 2점을 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21년도에 2점을 안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상징세법이 82%가 2점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0점이 53%, 20점 만점 중에서 그 다음에 2점 이하가 80%가 넘었었어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였어요. 10점 이하가 80%가 넘으니까 두 개 합쳐서 50점 만점 중에서 합치면 10점 이하가 80%가 거의 가까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대고가락이 나왔던 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이제 시험 주관 업체가 부분 점수를 주겠다.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부분 점수가 끊임없이 줘요. 점수를 주게 돼 있는데 점수는 보통 1점, 2점, 3점, 4점까지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헛소리를 써도 보통 0점을 안 줘요. 일반적으로 열심히 썼는데 채점할 때 0점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 마음이. 열심히 썼는데. 헛소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4점까지 받는 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더 어려워요. 4점에서 5점, 5점에서 6점, 6점에서 7점. 1점씩 올리는 게 되게 어렵다. 그 다음에 보통은 8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법학이란 과목 자체가.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건드는 거야. 그래서 세법학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모의고사 과정에서. 거짓말이라도 쓰고 나와라. 그게 세법학에서 나중에 가다 보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강의 처음 할 때 그 수원에서 이제 강의할 때였는데 그때 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조세특례 제한법을 기가 막히게 거짓말했어요. 그런 조문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근데 저도 이제 강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문을 다 지금도 뭐 조문 다 암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도 암기하는 게 아니어서 그분 답안 채점할 때 제가 조문 다 펼쳐놓고 채점했어요. 시행령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개정이 됐는지 너무 기가 막히게 기획재정부처럼 써요. 조문을 하나도 모르는데 거의 막 조문을 만드는 수준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분 채점할 때만 시간이 엄청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 합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거짓말이 하다 보면 늘어요. 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는 분량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지엽적인 논제가 출제가 되든 모르는 논제가 나오든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무조건 쓰라고요. 쓰다 보면 언젠가는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는 문구가 생기게 돼요. 근데 모의고사 때 안 된 게 그러면 실전에서 됐냐? 모의고사 때 되던 게 실전에서 안 될 수 있어도 모의고사 때 안 되던 게 실전에 가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보통은 그렇게 거짓말 쓰는 연습을 해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다 보면 진짜로 실력이 는다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시간 배분은 뭐 지금은 연습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모의고사 나중에 어느 정도 한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가게 된다면 시간 배분이 정말 중요해요. 회계학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배분 연습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점수에 맞는 답안 작성하는 게 세법학에서는 필요하고 또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는 거. 또 글씨가 이제 가끔 물어보는데 글씨는 못 써도 합격은 하세요. 글씨를 잘 썼다고 실제로 합격을 하고 못 썼다고 떨어진 건 아니다. 예전에 이제 수강생 중에 글씨를 너무 못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막 없단지 있단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거기에 그 기재를 하진 않아요. 찾아오라고. 근데 이분한테는 상담 요청 찾아오라고 했어요. 찾아오라고 해서 오셨는데 남학생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셨던 남학생인데
제가 다른 분 답안은 다 볼 수 있는데 본인 답안은 정말 모르겠다. 무슨 말 썼는지. 근데 이렇게 쓰면 떨어진다. 그랬는데 합격하고 찾아오셨어요. 그 해. 그러니까 글씨는 못 써도 합격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는데 제가 그분한테 바꿔드린 방법은 그러면 중간의 내용은 막 써도 된다. 어차피 잘 안 읽어보니까. 소제목과 결론은 정확하게 써야 된다. 알아볼 수 있게. 그래야지만 결론이 맞았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고 소제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날려서 쓰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소제목과 결론 글씨는 저희가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다 보시면 돼요. 근데 잘 쓰면 사실은 점수에 좀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글씨를 잘 쓰면. 왜냐하면 워낙 글씨를 다 날렸어요. 실제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채점하다가 만약에 글씨가 잘 나온 게 있으면 잘 쓰신 분이 계시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그리고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실제로는 점수가 좀 잘 나갈 수 있다. 한 예로 제가 이제 저번 주,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이제 유해반 이제 답안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분 답안지가 글씨가 좋아요.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글씨체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최상위권 답안지라고 보시면 돼요. 글씨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대금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 갑이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은 병업 대금 이익으로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데 이자 소득에선 부당이상 분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 갑에 대해서 부당이상 분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쓴 건데 어쨌든 답안이 좀 깔끔하죠. 글씨체가 좋으면.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예전에 교수님들한테도 한번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점수를 잘 줘요. 10명 중에 8명은. 글씨체가 좋으면. 근데 글씨가 안 좋다고 해서 감점을 주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글씨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소제목과 결론은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 요거는 필요 없어요. 6번째는 필요 없고 또 7번째 모르는 논제가 나와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요거예요. 거짓말을 쓰고 나와라. 아는 지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동시에 때는 재정학 때 배운 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답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재정학 때 배운 게 기억이 났다면 그거라도 설명하고 나오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어떻게든 점수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는 점수를 잘 줘요. 세법하게. 나중에 이제 보통은 이제 요만큼만 이제 공부해갖고 들어갔는데 내 점수대가 그게 점수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유해생들도 세법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답안 작성하실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아는 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거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제가 빠르게 하나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세법학 자체 이제 공부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강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이제 동시아 때 동영상 강의를 이제 듣게 되신다면 어떻게 듣는 게 맞냐면 자, 국세기본법, 상증세, 개별소비세, 지방세는 천천히 들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국기법은 1차와 2차 갭 차이가 좀 커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상증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여기까지는 저는 보통 들을 때 1.2에서 1.5배속으로 들으라고요. 동영상 강의는. 그래도 1.2배속은 들으셔도 돼요. 1배속으로 들으면은 제가 약간 바보처럼 말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1.2배속으로 듣는 게 정상 속도에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1.2배속으로 듣거나 좀 빨리 들으면 1.5배속으로 들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인 소득 부과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빨리 듣는 게 더 나아요. 1.5배속에서 2배속. 조특법은 제가 단언하는데 2배속으로 들으시는 게 훨씬 좋다. 왜? 1배속으로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2배속으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근데 왜 듣냐면 구조가 좀 있어요. 이럴 때는 세액감면, 이럴 땐 비과세. 그러니까 듣다 보면 구조가 좀 눈에 들어오고 그것보다는 올해 학원가에서 중요시 여기는 논제가 뭐냐. 그걸 체크하려고 그러는 거야. 실제로는 들으면서. 근데 조특법은 동차 때 0점을 받으셔도 돼요. 그래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유해생은 조특법에서 0점을 맞았다. 그러면 시험에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동차생은 조특법에서 0점을 맞아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특례 제한법은 그냥 빨리 한번 듣는 거야. 빠르게 한번 들으시는 게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는 동치와 세법학 강의가 두 개로 좀 나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임팩트 퍼펙트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 강의, 올해 25년 1월부터 3월까지 찍은 강의가 있는데 이게 아까 정세무사가 얘기했던 뭐 한 40회 정도 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된다. 제 책은 이제 임팩트가 있는데 임팩트는 이론서예요. 조문 내용만 써놓은 거. 그런 내용이고 퍼펙트가 뭐냐면 모의고사집이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하고 유사한 것들. 그래서 이제 사례 적용 능력 뭐 그런 것을 이제 연습하는 답안 작성 연습하는 게 퍼펙트인데 이 두 권을 올해 처음으로 같이 나갔어요. 작년부터 이제 동차 때부터 두 권으로 동시에 좀 나가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모의고사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 강의가 하나 있고, 자, 또 하나는 이제 국세 기본법, 상징세, 개별소득세, 지방세는 임팩트하고 퍼펙트를 바탕으로 해서 요 강의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갔는데 동차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그 법인 소득 부과가 한 20번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해서 법인 소득 부과를 제 책 중에 코세법학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요약된 책. 그 책으로 강의하는 강의가 있어요. 4월 달에 찍고 있는 강의가 거의 이제 완강이 되고 있는데 찍고 있는 강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20번이 아니라 이 세 개 강의가 9번이면 끝나요. 근데 대단히 빨리 진행이 되는 강의예요. 근데 법인 소득 부과는 가능해요. 듣는 게. 그리고 코어 책으로 꼭 들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임팩트하고 목차가 똑같아요. 줄였냐 줄이지 않았냐.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요 강의로 들으시게 되면 회차가 좀 줄어들게 돼요. 얘보다 한 11번 정도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특법을 코어로 여기는 2번 만에 끝나요. 여기는 4번. 조특법이 4일 동안 찍은 거고 여기는 이틀 동안 찍은 거야. 2번. 8시간, 저기는 16시간. 근데 이제 코어로 듣기 싫으시면은 임팩트로 듣고자 한다면 공개 특강이 아예 올라가 있어요. 조특법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게 수강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들을 수 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로 들으셔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강의를 선택해서 만약에 들으시게 된다면 저는 그냥 코어 책 갖고 들으라고요.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만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주요 주제 몇 개만 찍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동차 때 공부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학원가에서 제일 중시 여기는 A급 논제가 뭐냐 그것만 체크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동차 때는 충분해요. 어차피 동차 때는 조특법은 못 풀어요. 못 푼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답안 작성하는 방식을 설명해요. 25점 중에서 10점 맞는 방법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것만 잘 익혀갖고 들어가셔도 상당 부분 점수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빠르게 듣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쪽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기는 이제 효율성을 좀 따진 거야. 아는 부분은 좀 빠르게 모르는 세법은 좀 천천히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거고 자 당연히 공부하실 때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세법이니까. 그러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가 가느냐 거의 이해가 안 가요. 전 진짜 동차할 때 저는 이제 동차를 했었는데 동차할 때 세법학 책을 몇 번 집어 던졌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학원 강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학원 강의를 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근데 밑줄을 다 쳐주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중요한 논제, 얘는 예상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논제, 얘는 올해 의외로 나올 수 있는 논제 뭐 그러면서 다 쳐줘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강의를 안 들었었어요. 어차피 들어도 모르고 안 들어도 모르면 그냥 독학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책을 암기했었어요. 근데 제때 가능했던 이유가 이론형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이해는 못해도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암기를 해서 저는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암기를 했었어요. 이유는 모르고. 근데 요즘 그게 또 가능해요. 요즘 왜 그러냐면 사례형 문제가 주가 되고 있지 않고 제가 시험 볼 때 유형하고 똑같아졌어요. 이론형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냐면 이해 잘 못해요.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듣자마자 이해할 만한 그런 세목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는 주관식 문제예요. 그리고 올해 당장 시험을 보면서 점수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가 핵심이에요. 실제 시험은. 특히 세법학이란 과목 자체는 100% 주관식 문제면서 네가 아는 대로 써라.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해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차가 힘들어요. 이해가 안 갔는데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 좋고 이해가 안 가도 그래도 암기는 해 나가는 거야. 근데 암기는 반복이 되다 보면 또 돼요. 이해를 못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보통은 이해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보다 암기하는 게 시간이 더 절약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 위주로 하셔야 되고 암기가 돼야지만 세법학 문제를 풀 수 있고 답안 작성하기 때문에 암기 체크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요. 자, 오늘 실제과세 원칙을 배웠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세법학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암기했는지 체크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이게 그날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 집에 가기 전에 20분 동안 체크가 돼야 돼요. 암기가 됐는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과세 원칙이었다면 의였다면
형식하고 실질이 달랐다면 그러면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는 원칙. 그걸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키워드만 한번 써보는 거야. 내가 암기가 됐느냐. 그 다음에 자, 취지가 뭐냐면 입법적 취지라고 하는 것이 과세 형편 구현이에요. 그리고 제 원래 글씨는 이것보다는 좀 더 잘 써요. 제가 빨리 쓰냐고 그런 거야. 그래서 과세 형편제 구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체크해 보는 거죠. 내가 조문 암기를 했느냐. 조문.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이 있는데 명의자하고 사실상 귀속된 자가 서로 달랐다면, 자 그럼 납세무자 찾는 문제야.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면 납세무자 쓰기 힘들면 그냥 사실상 귀속된 자를 납세무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조문 내용이 암기가 되냐. 근데 조문을 보니까 실질과세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는 게 떠오르는데 중간에 뭐가 있는지 떠오르지 않을 거야. 당연히. 그러면 못 쓰니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암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배운 게 어느 정도 암기가 됐느냐. 그걸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셔야 되고 당연히 암기했다, 잊어버렸다, 다시 암기했다, 잊어버렸다, 다시 암기가 되면서 정리가 되실 거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보기 직전에 누가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정리를 갖고 들어갔냐가 중요하고 또 그것보다는 전날 1회독이 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전날 1회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냐. 단권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냐. 단권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 권의 책을 바라는 아니야.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해라. 그게 단권화야. 그렇기 때문에 단권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셔가지고 저희가 연습이 되신 상태로 돼서 나중에 가다 보면은 쭉 눈으로 흐트러면서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다 보면 동시할 때도 가능해요. 그리고 시험은 무조건 벼락치기가 이기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동차하실 때 계속해서 암기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세법학이 눈에 들어와요. 세법학이 눈에 안 들어온 이유는 조문 암기가 안 돼서 그래요. 조문을 암기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끊임없이 암기를 해 나가신 거. 그게 대단히 힘들어요. 대단히 힘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저는 시험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GS 과정이 되었던 혼자서 공부를 하든. 그래서 퍼펙트 책이 이제 모의고사집이에요. 실전 모의고사집. 그래서 이 GS 과정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문제 유형이 되기 때문에 책으로 하자면 책으로 할 수 있는데 혼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스터디를 하나 모집해가지고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시험 문제를 누군가 한 사람이 출제하기로 하고 복사해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90분에 맞춰가지고 시험 보고 서로 채점을 바꿔서 해보고 한번 채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점하면 답안 작성을 어떻게 될지 눈에 들어오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얘 글씨는 못 알아보겠군이 아니라 얘처럼 쓰면 안 되겠구나. 이게 좀 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학원에 혹시 나오시게 되면 저희 학원에 지금 유예반 2기가 그 종합반 수강생들이 500명이 넘어요. 종합반 자체가. 그래서 수강생이 쭉 답안지가 쌓여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한번 봐보시면 돼요. 어떻게 쓰는지. 그걸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은 몇 개만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그게 눈에 확 들어온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다른 분 답안지를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그 수석생 답안지들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훔쳐가요. 그 사람 아이디를 알아내서 그 사람 아이디를 찾아내가지고 매번 가져가신 분이 계셔서 예전에 고득점 받으신 분들이 답안지를 받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왜 훔쳐가요? 훔쳐가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시험 떨어져요. 다른 사람 답안지 훔쳐가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 답안지를 봐두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학원에 오시게 돼서 학원에서 만약에 독서실에서 공부하시게 된다면 유해생 답안지가 각 층마다 다 있어요. 배포가 되기 때문에 특히 주말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분 답안지를 보시면은 그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제 강의는 강의 중요도가 좀 체크가 돼요. 빨간색, 노란색, 연두 색깔. 이렇게 이제 강의할 때마다 전부 다 색깔을 채취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빨간 색깔이 이제 가장 중요한 논제. 올해 시험 A급 논제. 노란 색깔이 그 다음 중요한 논제. 연두 색깔이 가장 출제 가능성이 낮은 논제. 근데 동차 때는 연두 색깔은 보고 들어가지 않는 거야. 만약에 연두 색깔에서 시험이 나온다. 나올 때가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면 저를 욕하시면 돼요. 저를 욕하시면 되고 실제 동차 때는 연두 색깔의 주요도가 낮은 논제는 보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학원가에서 중시 여기는 논제만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차의 전략은 뭐냐면 특히 세법학에서는 동차는 이만큼 공부하고 합격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야. 실제로 다 공부하실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노란 색깔도 중간에 말로 해요. 연두 색깔을 갖고 온 노란색이다. 그럼 좀 건너뛰실 수 있을 거고요. 유예생은 뭐냐면 이만큼을 공부해 갖고 시험에 합격하는 전략이야.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동시아 때는 요만큼만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지만 유예 때는 이만큼을 공부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부할 때 계속해서 빈 곳이 생기게 돼요. 유예생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점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아졌냐, 봐야 될 논제가 많느냐, 논제가 적느냐. 자, 동시아 때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 그거는 과감성이에요. 내년 시험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논제를 건너뛸 수 있어요. 근데 유예생이 논제를 건너뛸 수 있냐? 올해가 마지막이야. 내년 떨어지면 다시 1차부터 다시 붙어야 돼요. 또 집에서 보통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없는 거야. 내년이 없으니까 유예생들이 실패하는 가장 이유가 뭐냐면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학원에 동차생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계속해서 걱정이 쌓이게 돼요. 올해 시험 떨어지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서 가다 보면은 점점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고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를 거의 못해요. 갑자기 만화방에 있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은데 유예생들이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떨어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당연히 1년 더 공부했으니까 원래는 점수가 더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심리적 문제 때문에. 근데 동시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심리적으로 강해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시험 보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동차생인데 유예생의 단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올해 떨어지면 동차생들 좀 깜짝 놀랐어. 한강으로 달려가겠다. 올해 떨어지면 왜 한강으로 달려가요? 내년 시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차 때는 사실은 내년이 있다는 게 마음적으로 더 강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죠. 그게 장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무식하죠. 무식하면 강해지는 거야. 왜? 용감해지니까. 그래서 동차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가감하게 논제를 건너뛸 수 있느냐. 그게 동차 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야 합격을 할 수 있고 유예 때는 과감성을 버리고 가는 거야. 전반적인 얘기를 다 설명할 수 있냐. 그래서 실제로 주요 논제 위주로 나오면 동차생 합격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동차생은 그 부분만 정리하고 들어갔는데 유예생은 골고루 준비하다 보니까 유예 때는 주요 논제라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정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논제까지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고만고만하게 정리를 해갖고 들어갔는데 동차 때는 더 강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동차 때는 과감성이 받쳐줘야지만 실제로 동차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논제 정리를 할 때 색깔을 좀 구분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칠 건 치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암기가 돼요. 당연히 이 넓은 세모, 이 넓은 조문을 어떻게 다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과감성이 좀 받쳐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책은 3년 안에 기출된 것은 올해 설명 출제가 된다고 해도 재수가 없었던 거야. 보고 들어갈 수 없어요. 3년 기출 문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논제가 나왔냐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니까 부당이상 부인규정이 법인세에서 작년에 나왔더라. 올해는 법인세는 부계부는 보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동시아 때는 3년 안에 기출된 논제는 과감하게 다 버리고 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자, 동시아는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효율적으로 쓰냐도 중요하고 거기에 과감성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과감성을 다 버리고 가시는 게 있어요. 놀다가 이렇게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보통은 이제 유예생들이 이만큼을 정리해 갖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거나 동시아생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정리해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넓혔다가 범위를 바로 정리하고 그냥 들어가시면 계세요. 꼭 찾아오세요. 동시아생이. 선생님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올해 5개만 찍어달라.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저는 찍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5개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특강만 하고 가지 이렇게 1년 내내 강의를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넓혔다가 로또형이요. 요거는 시험에 합격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범위를 넓히셔야 되고요. 거기서 범위를 닫아야 되는데 유예생의 문제가 뭐냐면 불안하니까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정리가 안 돼요. 이게 문제고 동차생의 문제는 범위를 너무 조금만 살짝 넓혔다 바로 닫아요. 이것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선 해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건 스스로 좀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동차 때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동차 때는 단점을 보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강점, 내가 원래 잘하던 걸 계속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회계학을 원래 잘했다면, 재무회계를 원래 잘했다면 여전히 재무회계를 계속해서 잘하는 전략. 그게 일단 받쳐줘야 돼요. 세법학은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이 얘기요. 처음 접하는 세목은 당연히 올해 동차 때는 무조건 약점이야. 아무리 쉽게 나와도. 따라서 강점이 뭐냐면 그나마 예전에 1차 때 배웠던 거. 법인소득, 부가, 국기법. 여기를 좋은 점수를 받도록 전략을 짜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동차 때 중요한 거야. 원래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 또는 잘하는 파트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
그게 동차할 때 필요해요. 단점을 보완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따라서 얘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고 얘 부분 점수 받고 조특법은 답안 작성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점수 확보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동차하실 때는 새로운 세목이 아니고요. 1차와 2차가 겹치는 세목. 이미 알고 있는 세목. 그걸 위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야. 다만 어쨌든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세법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느냐. 다시 얘기하면 얼마나 자기가 암기를 해갖고 들어갔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는 빨리 들어도 돼요. 빨리 듣고 중요도 체크하고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해 나가시고 논제 줄이고 그렇게 나가신다면 세법학도 올해 오히려 회계학보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동차하실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대비하시면 어느 정도 동차하신 데는 큰 힘이 되실 거고요. 또 할 수 있을 거고 설명드렸듯이 운이 받쳐줘야 돼요. 사실. 내가 아는 논제가 잘 나와야 점수가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세법학이 예를 들어서 한 논제만 출제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월과세 규정이 양도소득세 출제가 되었다면 12년도에 이게 3점짜리로 출제가 된 거야.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고. 세법학은 진짜 딱 하나만 주제를 출제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 업무 추진비면 기업 업무 추진비만 그에 출제하는 거야.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3점 차이로. 그래서 내가 그 논제를 알면 3점이 올라가는 거고 이 논제를 모르면 3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3점짜리 놓치면. 근데 제가 예전에 양도소득세에서 동차할 때 1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월 과세하고 증여 양도행품 규정을 전혀 구분을 못했어요. 동차할 때도 그거를 계속해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계속 구분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된다. 근데 저는 동차를 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고득점으로 동차를 했다고 보시면 된다. 저는 왜 했을까? 시험에 안 나와서 그래요. 그게 그 해에 안 나왔어요. 제가 시험 볼 때. 제가 시험 볼 때는 제가 예상한 논제가 많이 나왔어요. 강사가 예상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예상하실 수 있어요. 올해 왠지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예상이 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많이 나오면 또 시험에 합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운이 또 사실은 받쳐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게 이제 2부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냥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올해 운이 받쳐주는지 여부는 나중에 가서 결과를 좀 확인하시면 될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